2025년 10월 15일 도쿄 이케부쿠로에 있는 한 걸즈바의 점장과 매니저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걸즈바 직원 27세 여성을 노예처럼 부리며 성매매시킨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언론에 해당 사건이 보도되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 한 명인 매니저에게 모두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큰 키에 또렷한 이목구비, 긴 생머리를 흩날리며 걷는 젊은 여성의 모습에 대중의 이목이 쏠렸죠. 피하지 않고 차분하게 카메라를 응시하는 예쁘장한 외모의 20대 여성을 보고 누구도 그녀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녀가 피해자일 거라고 생각했죠. 여성의 영상과 사진은 여신, 미친 미모, 얼굴이 무죄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여성은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범죄자로 불리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미지를 캐릭터로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범죄자인 그녀를 옹호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죠. 모두 피해 여성 따윈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27세의 걸즈바 직원 A씨는 오랜 기간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이 두 사람의 폭력과 감시 속에서 몸을 팔아야만 했죠.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일본 이케부쿠로. 도쿄도 도시마구에서 이케부쿠로역을 중심으로 한 거리를 가리키는 도쿄의 번화가 중 하나입니다. 전망대, 수족관, 극장, 쇼핑센터 전문 식당가 등이 모여있는 대형 복합시설, 선샤인시티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시부야와 신주쿠 다음으로 도쿄에서 대규모 상권으로 손꼽히는 이곳, 이케부쿠로에 오늘 사건이 일어난 한 걸즈바가 있습니다. 걸즈바는 일본의 독특한 유흥 문화 중 하나로 바 형태의 카운터석에 앉아 카운터 너머로 여종업원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곳을 말합니다. 여성이 손님 옆에서 술 시중을 드는 카바쿠라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분위기가 캐주얼해 젊은 층과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죠. 일반적인 바에서 바텐더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술을 마시는 것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걸즈바에선 바텐더 대신 바니걸, 메이드복 등 코스프레 옷을 입은 예쁘고 어린 여종업원이 손님을 접대합니다. 그러나 신체 접촉이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유흥업소에서 말하는 2차가 없는 비교적 건전한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죠. 하지만 걸즈바를 허가받아 놓고 실제로는 손님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법망을 피해 교묘히 운영되는 곳들이 많아 현재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여성들이 사회 경험이 별로 없다는 점을 악용해 빚을 지게 하고 강제로 성매매에 동원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곳은 아침에는 이 웨이브 모닝, 저녁에는 이 웨이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걸즈바입니다. 어차피 한 장소에서 장사하면서 굳이 이름과 영업시간을 나눠서 운영하는 건 걸즈바를 24시간 운영하기 위한 꼼수죠. 이것은 규제를 피하면서 시간대별로 특정 타겟 고객층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 웨이브 모닝은 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홍보했습니다. SNS 기록을 보면 2020년 12월경부터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죠. 아침과 저녁을 통틀어 15명 정도 되는 직원이 일하고 있는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걸즈바입니다. 사건이 알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SNS에 게시물도 꾸준히 업로드됐고 이용 후기나 평가도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실상은 오랜 시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가혹한 착취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스즈키 마오야, 당시 나이 39세. 이 웨이브 모닝, 걸즈바 이케부쿠로 지점 점장이죠. 스즈키에 대해 알려진 정보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그는 과거 호스트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수년간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흥업소 생리를 훤히 꿰뚫고 있죠. 하지만 유흥업소 종사자답지 않게 그는 의외로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이 웨이브 모닝 종업원들의 말에 따르면 스즈키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성격이 불같아 다른 사람과 자주 충돌을 빚었다고 합니다. 걸핏하면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손찌검을 해 직원들이 무척 힘들어했죠. 특히 여종업원들을 심리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자랑했는데 여종업원들이 그 앞에서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한번 설교를 시작하면 몇 시간이고 잡돌이를 해댔는데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다음날엔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죠. 그리고 스즈키는 심각할 정도로 종업원들의 외모를 따졌는데 조금만 못생겨도 망설임 없이 상대 외모를 비하하고 자존감을 깔아뭉갰습니다.
하지만 실적 좋고 좀 예쁘다 싶으면 한없이 상냥하게 대했죠. 그렇다 보니 실적이 낮고 외모가 별로인 직원은 스즈키의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이 웨이브 모닝은 따로 기본급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인센티브로만 운영됐죠. 즉 손님이 찾지 않으면 수입은 0원이었습니다. 돈벌이도 불규칙적이고 까다롭고 성격도 이상한 점장까지 상대해야 하니 이 웨이브 모닝 종업원들의 이직률은 높은 편이었죠. 점장이 외모와 실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니 자연스럽게 가게 안에선 그에 따른 계급이 존재했는데 가장 최상위엔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타노 카즈야가 있었습니다. 타노 카즈야. 2004년 10월 4일 출생. 당시 나이 21세. 카즈야 역시 공개된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카즈야는 시코부 서부에 위치한 에히메현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로 상경했다고 합니다. 대학에 다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된 거라고 하죠. 2023년 4월경. 카즈야는 대학을 휴학하고 이 웨이브 모닝에 들어갑니다. 이 웨이브 모닝에서 나름 베테랑 축에 속하는 직원이었죠. 그녀는 미카라는 예명으로 활동했습니다. 카즈야는 SNS에 일상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올려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카즈야의 SNS에는 아이돌 같다는 둥, 머리가 짧은 것도 잘 어울린다는 둥, 하나같이 그녀의 외모를 칭찬하는 사람들의 글로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출중한 외모 덕에 그녀는 늘 가게 매출 1위를 지켰죠. 점장 스즈키의 눈에 든 카즈야는 바로 매니저로 승진해 신입 종업원들의 관리를 맡게 됩니다. 이 웨이브 모닝의 종업원들에 따르면 부동의 에이스였어요. 매너도 좋고 분위기도 잘 띄워서 손님들이 좋아했죠. 또 술도 엄청나게 잘 마셨는데 맥주부터 위스키까지 무조건 원샷이었죠. 말빨도 엄청 좋아서 손님들이 알아서 비싼 술을 시켰어요. 이 웨이브 모닝에서 일했던 직원은 카즈야를 순수하고 착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도쿄에 막 왔을 땐 엄청 순수하고 착했어요. 종업원들이랑 단골 손님들 생일까지 다 기억해뒀다가 챙겼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점점 변하더니 악독해지더라고요. 카즈야는 처음에는 다른 여종업원들과 마찬가지로 손님들을 접대하고 호객 행위를 했지만 매니저가 되고 종업원들의 출퇴근과 급여를 관리하게 되면서 가게 안에서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죠. 카즈야가 매니저가 되고 나서 점장인 스즈키는 가게 출근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카즈야에게 정권을 줬으니 스즈키는 뒤에서 굵직굵직한 일들만 처리하면 됐죠. 카즈야는 스즈키가 시키는 대로 그의 지침을 충실하게 잘 따랐습니다. 만약 스즈키가 싫어하고 구박하는 종업원이 있으면 아무 이유 없이 자기도 따라 그 종업원을 괴롭혔고 또 반대로 스즈키가 좋아하는 종업원한테는 다정하게 대하며 살뜰히 챙겼죠. 카즈야 역시 스즈키처럼 노골적으로 직원들을 차별했습니다. 2025년 초, 이 웨이브 모닝의 가게 매출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낮 시간대는 그야말로 파리만 날렸죠. 하루 손님이 채 10명도 되지 않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기조차 버거운 상황이었죠.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자 점장 스즈키는 직원들을 대놓고 자기 감정 쓰레기통쯤으로 취급했는데요. 특히 가게에 들어온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27세 여성을 타깃으로 매일 심한 폭언을 퍼붓고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정신적으로 완전히 통제했죠. 앞으로 이 여성을 A라고 부르겠습니다. A는 혼자 도쿄로 와서 줄곧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머무를 곳조차 마땅히 없어 PC방에서 생활하며 PC방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잤죠. A와 함께 걸즈바에서 일했던 동료는 A가 걸즈바에서 일할 스타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용한 성격이었던 데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저희와도 쉽게 어울리지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일하러 왔다고 했는데 손님을 접대하는 게 영 꽝이었죠. 이쪽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2024년 9월 A가 이 웨이브 모닝에 들어옵니다. A가 들어오고 얼마 되지 않아 가게 매출이 떨어지자 스즈키와 카즈야는 A를 상대로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하죠. 거지같이 생겼다며 외모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말부터 실적이 형편없다는 매출 압박까지 매일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스스럼없이 쏟아내며 함부로 대했습니다. 가게의 꾸준히는 전부 A의 몫이 되죠. 다른 종업원들의 술을 대신 마셔야 한다거나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도수 높은 술은 모조리 그녀 몫이었습니다. A는 맨 먼저 출근해 영업 준비를 하고 맨 마지막까지나마 뒷정리를 다 끝낸 다음에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여리고 모질지 못했던 A는 결국 사생활까지 모두 통제당하게 되는데요.
얼굴도 못생겼는데 살까지 찌면 손님들이 더 안 찾는다는 이유로 A에게 몇 끼니 먹는 음식을 찍어 보내게 했죠. A는 자신이 뭘 먹었는지, 돈은 얼마나 썼는지 개인적인 일까지 하나하나 다 보고해야 했습니다. 스즈키와 카즈야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쉴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지없이 막말이 돌아왔고 그걸로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물리적인 폭우로까지 이어졌죠. 술병이나 옷걸이로 머리를 때리는 건 기본이고 입에 고추장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악행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11월 A가 퇴근하고 집에 오니 문 열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집주인에게 확인해 보니 스즈키가 A의 집 임대 계약을 자기 마음대로 해지해 버린 거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A는 이때부터 가게 뒤편 0.5평 남짓 좁은 방에서 지내게 됩니다. 몸을 뒤척이기도 힘든 이 좁은 공간에서 A는 바닥에 담요를 깔고 자거나 의자를 붙여 잠을 청했죠. 도저히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A는 스즈키와 카즈야에게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자존감과 현실 감각, 판단력이 모두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 증상이 심해져 자기는 그런 취급을 당해 마땅하고 스즈키와 카즈야가 하는 행동은 다 못난 자신을 걱정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A는 매일 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등 눈에 띄게 상태가 이상해집니다. 옆에서 보다 못한 동료가 A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데요. A는 영업 시작 전이나 마감할 때면 계단에 앉아 울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한 번은 너무 서럽게 울고 있길래 안쓰러워 편의점에 데려가서 먹을 걸 사주면서 제가 다른 가게로 옮기자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걷어준 점장님의 은혜를 배신할 수 없다며 그들이 자기한테 엄하게 구는 건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하더군요. A는 스즈키와 카즈야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였죠. 두 사람의 압박은 점점 그 강도가 높아졌고 급기야 A에게 거리로 나가 성매매를 하라고까지 시킵니다. 스즈키는 몸이라도 팔아 실적을 채우려는 노력이라도 하라며 틈만 나면 A를 윽박지르고 협박했죠. 카즈야는 옆에서 스즈키의 말을 거들며 A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너같이 떨어지는 애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 오쿠보 공원 같은 데뿐이야. 도쿄 신주쿠에 있는 오쿠보 공원은 최근 일본에서 성매매 원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성매매 호객 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몰리는 곳으로 유명하죠. 아예 공원 울타리를 따라 여성들이 쭉 서서 스마트폰을 보며 손님을 기다리는 풍경은 어느새 오쿠보 공원의 일부가 돼버렸죠. 2025년 5월 A는 스즈키가 시키는 대로 오쿠보 공원에 가서 남성들을 만나 잠자리를 합니다. 이때부터 A의 삶은 지옥으로 변하죠. 낮에는 걸즈바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고 밤이 되면 오쿠보 공원으로 쫓겨나 처음 보는 남자들과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약간의 휴식도 허락되지 않았죠. 어떤 날은 낮에도 공원에 나가야 했습니다. 스즈키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바로 주먹이 날아왔죠. 카즈야는 A에게 GPS 장치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A의 이동 경로를 감시했으며 하루에 무려 10여 차례나 성매매를 하도록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A가 벌어들인 돈을 갈취했고 돈이 적으면 불호령이 떨어졌죠. 만약 A가 게으름을 피우는 낌새를 보이거나 지정된 구역을 조금이라도 벗어날라 치면 두 사람은 즉시 A를 찾아내 가게로 끌고 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A에게 손님과의 대화, 성관계 과정을 모두 녹음하게 한 다음 A를 압박하고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죠. A는 불과 석 달 만에 400여 명에 달하는 손님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많은 날은 하루에 13명을 받은 날도 있었죠. A는 힘겹게 600만엔, 한화 약 5,700만 원을 벌어들이지만 이 돈은 고스란히 스즈키와 카즈야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A에게 일당으로 하루에 3,000엔, 한화 약 28,000원을 줬는데 그야말로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처참한 대우였죠. 2025년 7월 말 일본 경찰이 오쿠보 공원에서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을 벌입니다. 당시 호객 행위를 하던 A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비로소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죠. A를 조사하던 경찰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합니다. 옷차림도 엉망이었고 정신을 놓은 듯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았죠. 무엇보다 그녀의 몸 군데군데에 멍자국이 있었는데 20군데 넘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본격적으로 A를 추궁하기 시작하는데요.
A는 처음에는 경찰이 묻는 말에 머뭇거리며 답을 피하는 듯 하더니 경찰이 본인이 원해서 성매매를 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갑자기 오열하며 그간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털어놓습니다. 도망칠 기력조차 없었어요. 아니, 다른 선택지를 생각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녀가 이 웨이브 모닝에 들어가고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 A의 말을 들은 경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A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었죠. 피해 사실이 드러나자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즉각 스즈키 카즈야와 분리돼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2025년 10월 14일 경찰은 매춘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웨이브 모닝의 점장 스즈키 마오야와 매니저 타노 카즈야를 체포합니다. 경찰 조사 중 스즈키가 A에게 몹쓸 짓을 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스즈키에게 강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죠. 하지만 스즈키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반면 카즈야는 첫 조사 때부터 A를 감금하고 강제로 성매매시킨 사실을 인정하며 모든 혐의를 시인합니다. 2026년 3월 4일 도쿄지방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카즈야는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범죄자라 불리는 카즈야의 실물을 보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죠. 카즈야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순순히 인정합니다. 그녀는 피해자 A에게 사과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 역시 점장 스즈키에게 폭을 당했다고 말하는데요. 검사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계속 그와 함께 일한 거죠? 카즈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스즈키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카즈야의 아버지는 딸의 상황을 설명하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합니다. 딸이 사체에 손을 댔는데 스즈키가 그걸 알고 빚을 갚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딸애한테 접근했어요. 그렇게 딸애가 스즈키 소나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카즈야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전문가들은 그녀에게 징역 3년에서 5년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즈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지금까지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의 몸에서 발견된 상은 400여 개에 달하는 음성 녹음 파일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그는 여전히 성매매를 강요한 적 없고 A가 스스로 원해서 한 일이라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이 업계 생리상 흔히 있는 관리 방식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고 가게에 감금한 것에 대해서도 A가 돈을 아끼기 위해 본인이 원해서 가게에서 지낸 것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합니다. 전문가들은 매춘방지법 위반, 감금, 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스즈키가 최소 10년에서 최대 15년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도쿄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올해 여름이 지나면 1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인 세부 내용과 함께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